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지난주에 오신 낙방거사들. 지난주 반응이 뜨거웠어요. 진짜로 우리 PD 작가들이 인색한데 온 분들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하는데 지난번 재밌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재밌고 내용 재밌어야지 내용이 충실해. 그래서 또 불렀구나. 그러면 이게 사람을 실어 날르는데 예? 네. 아주 고객을 실어 날르잖아요. 근데 차가 덜커덩 그런 게 권위주의적 자세. 그러나 멋진 버스로 쫙 가는 게 즐겁고 재미있는 자세. 그게 중요해. 그게 재밌어야지 듣거든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왜 말을 거세요 저한테? 말은 박근혜가 친합니다. 예? 살 씨도 나오신 비타민 블라디미르. 최순실. 자 지난번 핫한 분들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삼선. 네 명절 잘 지내고 다시 이렇게 뵙게 됩니다. 예. 네.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개기름이 깔려 있어요? 넥타이를 맸더니 목이 챙깁니다. 자 차명진 자유한국당 삼선 재선 의원. 반갑습니다. 참 얼굴을 안 보게 돼서 참. 얼굴 저 보이는 걸 보여 다. 네. 저거 보세요 저 뒤에. 예, 이쪽에서 나오고 카메라 여기거든. 예. 소개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진수입니다. 오히려 라디오라 네. 우리 청취자들한테 시각적 부담을 안 드려서 좀 그 마음이 편하게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바른미래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수희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됐어요? 예. 현직 하나 얻었는데 전직 전문가였었는데 전직 재선,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전직 서울시 지방선거 최고위원 어디 당이었었죠 거기는? 바른당? 바른정당. 바른정당의 최고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초선.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간신히 슬라이딩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을 싹 이렇게 놓고 들어오시더라고. 아니 지금 성산대교 위에 추돌 사고가 있어가지고 차가 강변북로까지 엄청나게 밀리고 있어요. 성산대교가 항상 밀려요. 네, 아니 위에 추돌 사고가 있어요 지금. 제일 끝 차선에. 그러니까 저처럼 지하철을 이용하세요. 그러게요. 잘못했습니다 오늘. 추돌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움직여야죠. 예상하고가 아니라 예상하고. 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요. 오늘 어디 가세요? 깔끔하게 입고. 예, 오늘 출마 선언하시나요? 아니 오후에 방송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TV였어. 예. 알겠습니다. 자, 9106님 종전엔 M본부 라디오 듣다가 SBS 라디오 고정으로 바꿨습니다. 아침에 즐겨 듣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다음 주엔 저하고 이별해요. 홍홍홍 슬퍼. 누가? 그러게 말이에요. 말이에요. 우리 누가요? 우리 누가? 아니 D-Day를 잡았습니까? D-Day? 예, 대충 잡았습니다. 예. 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자, 평창 폐막식 외교 김영철 논란.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오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청와대 항의 방문한다고. 자, 차명진 의원님 먼저 발사. 근데 나 요 앞에서 김영철 봤네. 그 개그맨 김영철. 거기 항상 시끄러워. 제가 사실은 밤새 이 문제 갖고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좀 백보양보해서 보더라도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천안함 연평 포격 목함질의 주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과거 2014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받아들였으니까 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논리가 과연 성립 가능할까? 이번에 이 사람이 오는 거는 그야말로 특사저격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면 제재 대상이 된 것도 2016년 이후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다. 2014년 아시안 게임 왔을 때는 제재 대상이 아니었고 그때만 해도 아니었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반성문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 국내 여론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 그 당시에 아주 이제 얼굴에도 철판 깔았지.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이 사람은 바야흐로 제재 대상이 됐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진짜로 있잖아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핵 폐기를 위해서 악마와도 손 잡을 수 있다. 그런 논리가 과연 적용될 수 있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 자신 있게 핵 폐기에 관해서
이런 방구라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북 정권의 논리상 핵폐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악마와 또 핵폐기를 위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함정에 걸려드는 거죠. 근데 우리 차명진 의원님이 묘한 재주가 있어요. 어떻게 마이크를 피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네. 저보다 더 선명해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오다. 발성이 좋은 것 같아요. 오. 마이크 피해서 네. 하는데도 복식 호흡을 하시나 봐. 아니네. 그래서 연극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주장이 아니 과거에 저기 물타기 한 거야. 물타기 거기. 아니 과거에 운동권 할 때 선동적인 연설을 했고 그래서 아니, 뭔가 두 구호를 번째가- 많이 외쳐가지고. 아니 지금 박원석 의원이 물타기 던진 거예요. 물타기 포. 형님도 아니 박원석 의원님 내가 있잖아요. 그 이 구로공단에서 최초의 정치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85년도에 옛날에 구로동맹 백교환 파업. 선거운동본부. 아, 예, 그러셨군요. 아니, 물타기- 근데 왜 자유한국당이야 지금? 물타기 아니 세상 이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보니까 아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미안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논리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네. 근데 하여튼 지금 이 김영철에 관한 문제는 지금 얘기 잘 끝냈어요. 이 김영철에 관한 문제는 김영철 문제 이제 우리도 얘기 좀 하게요. 네, 좌우 논리를 벗어난 거야. 나 자꾸 이거를 우파 대 좌파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거는 진짜로 국가의 존립 근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공이 북한의 어떤 그 반인권성, 폭력성 이런 것에서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 이야기 나시고 예, 하세요. 그 우리가 치열하게 덜 살았네요. 운동권 중에 지금 아직도 민주당에 있으면. 아니 이제 그러네. 아, 나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네. 아니 여기 저도 운동권이었는데 심지어 정의당에 있으면 정말 게으르게 살았다는 얘기잖아. 저 논리대로 하면. 하면서 몇 년 받죠? 7년 받았어. 치열했어. 7년 받았어요. 예. 아 제가 굳이 변명을 형방법부터 더 아니 중요한 잠깐만 거는, 차 의원에 대한 좀 디펜드를 변명을 좀 예. 해주자면 그런 이유와 더불어서 한국 정치가 바뀌려면 보수가 좀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예. 그 일념으로 저는 그 전에 한나라당부터 예. 그 같이 했다고 아니 생각을 저는 해요. 진수 네. 의원님 같은 보수주의자가 하는 정당이면 찬성하는데 왜 이명박 뒤에 서 있었어요? 당시에 뒤에 서 있지는 않고요. 옆에 서 있었어요? 아니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인데 저는 그래도 박근혜보다는 이명박이 낫다. 아, 그런 뭐 좀 생각을 떡국을 좀 드신 거 있어요? 그 돈도 아니, 많은데. 그런 건 전혀 그거 없어요. 드셨으면 같이 가는 건데 지금. 그 김영철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그 물론 이제 차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대한민국 보수층의 그런 정서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보수 진보가 관계에 아니라니까 참. 남북 관계의 특수성상 예. 우리가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주의 접근의 시작은 사실은 냉전 시대 때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72년도에 7.4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잖아요. 그때 예. 남북한이 서로 비밀리에 특사를 교환했어요. 이우락 정보부장이 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고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나러 남한에 내려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성철 부수상인데 이 사람이 한국 전쟁 때 15사단장으로 충주 근처까지 내려와서 남침의 선봉이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때 충주 근처에서 동방리 전투를 하고 최초로 국군이 승전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개전 초기에. 예. 그때 패전한 사단장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휴전이 된 지 불과 20년도 안 된 72년이었으니까 예. 그 상황에 남침의 선봉에 섰던 박성철. 말하자면 괴뢰죠. 괴뢰를 이렇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행사도 아닌 청와대로 비밀리에 불러서 손잡고 회담을 했어요. 왜 그랬냐? 당시의 국제 정세가 이제 냉전 체제에 약간의 균열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영하려면 어쨌든 평화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도 채택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시절보다 더 후퇴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지금 김영철 같은 경우에 뭐 정치국장 출신의 또 그 통전부장 출신의 대남 전략의 총책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안함 목함지뢰 이런 것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확정이 된 바는 없어요. 유엔의 제재 대상이고 또 우리 독자 제재 대상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무르익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와 또 우리는 이 대화의 계기를 통해서 어쨌든 북핵 문제 해결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김정은의 측근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실세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려와서 좀 실질적인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조금은 좀 우리가 실용적으로 기능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천안함 책임론을 김영철한테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진짜 물어야 한다면 김여정한테 물어야죠. 완전 실세 아닙니까? 지금 권력자의 넘버 2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청와대까지 가서 이제 그 항의 사안을 전달했는데 그것도요. 제가 청와대가 잘못한 건지 그 전달하는 사람들이 쪽팔린 건지 몰랐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그 정무수석실의 비서관이 받더만요. 야, 그 수석도 안 받고 그 완전히 그 저 갔던 한국당입니까? 한국당 의원들 진짜 좀 쪽팔리던데 내가 볼 때는 어떻든 그때 민주당이 항의하러 갈 때 아무도 못 만났잖아요. 민원실에서 받고 했어요. 우리는 민원실. 안 받아 안 주면 안 줬지. 비서관한테는 안 주고. 비서관한테 민원실에 주는 거- 내고 그랬어요. 아이고 몰라. 민원실에서 한참 기다리면 비서관 내려와가지고 받고 가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 아니 근데 그게 예, 좀 내가 지금 아마 국회의원이 했으면 지금 한국당 하는 식으로 저렇게 TT하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이게 했을 텐데. 김성태 의원이 있죠. 터지더만 요즘 많이. 그래서 한 마디만 더 붙이면 사실은 김영철 오는 것은 이것은 지금 김여정은 대미 협상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김영철은 대남 협상용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손님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제로 여기저기 토론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세 분이 하는 게 가장 수준 높은 토론인 게 저도 좀 한마디 끼워주세요. 아니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격이 제가 새삼 존경스러운 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니라 청취자가 듣는 거거든요. 청취자가 듣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가급적 자기 주장을 선명하고 알기 쉽게. 아우 오늘 저 차명진 의원 한 지가 지금 한 20년쯤 됐는데 원래 시원하잖아 내가 시원시원. 제가 거의 나한테 마이크를 주셨으니까요. 제가 그러면 안 돼요. 예. 내가 그러지 말고 예. 제가. 아이고 그 뭐 친구끼리 또 뭐.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이크 줬으니까 예. 제가 한 마디만 예. 하나 붙이면요. 진수 의원 미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이 보수층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 잘됐다. 김영철 오라고 그래라.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더 낙인 찍이고 지지율 더 떨어진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뭔가 좀 잘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김영철에 대해서 얼마나 또 문 대통령이 지금 전부 앞니가 임플란트라는데 임플란트가 또 빠질 정도로 얼마나 밤새 고민했겠어. 그죠? 진짜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 이 경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 경우는 좀 한 발 물러서야 되는가. 아직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 다른 것 다 받아줘도 이 경우만은 좀 한 템포 좀 멈췄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안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는 그래 오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 설득력이 있어요. 진수 의원님. 저는 지난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여기 올림픽에 참여하겠다 그러고 막 이랬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 이게 그냥 고도의 그러니까 위장 대화 전술은 아니겠는지 하는 의심과 경계는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왜 그 갑자기 이렇게 되는가를 이제 나름 숨은 의도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하나는 일단 핵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자신들이 이제 핵무기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이제 뭐 꼼짝하지 않는다. 뭐 이제 핵무력이 이런 완성됐다. 너네들 떠들어라. 우리는 그 계속 보유하겠다. 이런 자신감. 두 번째는 그동안 그것 때문에 대북 그 국제사회에서 대북 압박과 제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견디기 힘든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은 좀 버티기 힘들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대화 제스처로 이 그 국제사회를 좀 무장 해제 시켜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와 같이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꽤 보니까 예. 주변에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김영철이 오는 걸 보고 물론 2014년에도 다녀갔지만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닌데 싶은 생각을 했었고요. 김영철
김영철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뭐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목함 지뢰를 통해서 우리 젊은 그 병사들 뭐 수십 명 목숨을 앗아간 이런 그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을 오게 할 때는 최소한의 북한 차원의 무슨 유감 표명이라든지 사과라든지 한마디 정도는 받고 오게 하든지 하지, 이걸 그냥 정부 차원에서는 뭐 대승적으로 받아달라, 여당은 막 환영한다,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1년쯤 전에 왜 우리가 수없이 우리 입으로 말하고 우리가 듣던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천안함 그 46명 그 젊은 용사의 부모님들 마음속에 아직 굉장한 슬픔으로 응어리져서 남아 있고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도 남아 있는데 그 장본인을 아무 그런 사과 한마디 없이 환영하는 분위기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저는 이 지점에서는 과연 국가가 뭔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가 뭔가,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가, 정치인의 의무가 뭔가, 이런 거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어제 오늘 좀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그 자, 논리. 말씀하시기 전에 강기정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강기정입니다. 근데 그 진수 의원님 말씀 그 논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강산 개성공단 다 문이 닫혔고 남북 대화가 끊긴 지가 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요, 김여정 절대 와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북한 이인자가. 이인자가 여기를 어떻게 와서 웃고 다니고 청와대를 들어갑니까? 이제 간첩, 뭐 간첩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영철이 정말 이 천안함의 책임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김영철에 대해 아직 찬반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겨우 지금 하는 이야기는 김영철이 와서 천안함 박물관에서 좀 뭘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멘트는 내고 있는데, 지금 김영철은 남한과의 대화를 위한 어떤 또 다른 특사 자격, 메신저 자격으로 오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 쪽에서 와서 천안함 반성하고 이렇게 이야기되면 다시 지난 7년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일을 풀 때는, 대화할 때는 대화로 가고 책임을 물을 때는 책임으로 물는 투 트랙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입니다. 아까 대화를 지금은 하기, 대화할 때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라고 해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거에 대한 사과라든지 아니, 입장 그러니까. 표명을 한 번씩 적고야지. 이거는요. 저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 차 의원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보수나 진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그리고 이거는 7년에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도 저는 아니, 아니라고 물론 봅니다. 한 말씀 하더라도 지난 7년 동안 그런 어떤 우리의 전략이 먹혔냐 이거예요. 북한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란 거 우리 알잖아요. 7년 동안 계속 금강산 피살 사과해라, 그 피살 사과해라 그러면서 금강산 문 닫고 개성공단 문 닫아서 피해 본 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특히 우리 남쪽 기업이나 여기가 피해 본 거 아닙니까? 아니 경제적인 결국 피해를 본 거하고 국민의 목숨이 그 없어진 거하고 아니, 어떻게 그걸 진수 비교한다는 의원님 건 말이 안 그 되는 것 말씀도 같아요. 제가 공감하는 바는 있어요. 우리 특히 이제 천안함 장병들 유족들 같은 경우에 우리의 지금 굉장히 심란해 하실 거예요. 그 점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좀 더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철이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으면은 못 오게 하자, 대화하지 말자. 그러면 사실은 그 얘기는 남북 정상회담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총체적인 책임자는 어쨌든 김정은으로 귀결이 되는 거니까. 과연 그랬을 때, 그렇게 봉쇄하고 적대하고 했을 때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나 혹은 이 한반도의 평화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느냐, 북한의 핵 개발 억제나 한반도 평화나, 그거는 우리 강기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7년간, 넓게 보면 길게 보면 9년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책 9년 동안에 대북 적대 정책, 봉쇄 정책,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 그래서 대화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북한의 핵 능력은 훨씬 더 고도화됐고, 그리고 남북 관계는 훨씬 더 경색됐고, 과연 우리가 얻은 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72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휴전이 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박성철이를 불러서 회담을 했던 것처럼 그런 기능주의적인 접근으로 이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보자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저런 논쟁을 다 떠나서 우리 또 강기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추천까지 됐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떤가 싶어요. 김영철 이분이 천안함 목숨질의 책임자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떠나서 북의 인사가 내려오는 오는 이 시점에 청와대에서 정무 쪽이나 사람을 보내서 그 천안함 피해자들 그분들한테 보여서 이마저마해서 이 사람들 구해야죠. 올 수밖에 없으니 좀 양해해 줘라. 그거 좋은 이래서 생각인데.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는 뭐 책임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런 거 안 거를 좀 하잖아요. 남북 단일팀 구성할 때도 사후적으로 가서 아니 지금 얘기를 지금 아직 안 왔으니까 제안을 그런데 좀 하세요. 좋은 그런 건. 생각이네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런 천안함 사과 문제에 일면 책임 문제는 그 대화 과정에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데요, 사람들이 예, 큰일 났어 우리. 광고 듣고 가야 돼.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문제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의도 UFC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자는 일괄 생략했습니다.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7423님 봉도사님 말씀처럼 정치는 분명 어려운데 정치쇼는 들을수록 빠져요. 잼나고 화나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최고의 패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다 설득력 있어요. 강기정 의원님 하는 말씀 계속. 아니 아까 끊겼는데 예. 지금 저 김영철 이야기죠. 그렇죠. 그거 이제 좀 그래서 마무리하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제 김영철 이제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분노가 있다 이거 인정하고요. 그런 점에서 천안함 유족들에게 봉도사 말씀처럼 우리 정무수석 또는 청와대에서 정중히 정부에서 가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예. 정말 공감돼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그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 할머니들 당사자 문제만은 아니듯이 그렇죠. 우리 그 실민의 어떤 굴욕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문제이듯이 천안함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봉도사의 그 얘기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참 김영철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그 이 청와대에서 천안함 그 유족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위로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천안함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어떤 국가적 자존심 생존에 관한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글쎄요. 여기서 안 그런 사람도 좀 있긴 한데 보니까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굴욕감, 슬픔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국가의 문제는 있죠. 경제 개발, 무슨 뭐 복지 후행, 민주주의 이런 것의 어떤 전 문제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안보 문제가 국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천안함 문제는 다른 무슨 목함진의 이런 거랑 또 다른 거야. 이거는 우리의 어떤 핵심 그 심장이 강타당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현재 위정자들 특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분들은 분명히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더라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셔라. 예. 저도 한 근데 가지 예. 그 차명진 의원이 참 이렇게 똑똑하고 대학도 서울대 정치학과 그 흑수저 중에서 또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왜 자유한국당에 가 있나 이건 좀 의문스럽네요. 됐고요. 얼굴은 뭐 서울대하고는 전혀 어울리잖아요. 얼굴은 두 분이 도찐겠지요. 저야 뭐 좋죠. 아니 사부난문하고 잠깐만. 예, 진수입니다. 저 요거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된 데에는 지금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압박 거예요. 먹히고 그렇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아까 강기정 의원님은 북한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대화하듯이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한 더 희생을 참아내야 한단 말입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우리가 끈기 있게 여기서 멈출 게 아니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걸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네. 제대로 마지막 마무리했네.
저도 끝으로 한 말씀만. 네. 아니 뭐 좋은데요. 지금 제재 압박의 강도를 뭐 늦추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별개다. 그렇죠. 제재와 압박은 제재와 압박이고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 대화의 시도는 대화의 시도고.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게 한반도를 둘러싼 그 지정학이나 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보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평화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우리 정부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 동북아의 특히 이제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뭐 별 그 흉악한 얘기들이 다 나왔었잖아요. 국피 전략부터 등등해서 때문에 이 민감한 시기에 어쨌든 이게 대화의 국면으로 돌아선 이 흐름을 이 대세로 굳히기 위한 그런 정부 차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야당도 이런 점에서는 좀 대승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김영철, 개그맨 김영철이 아니라 북한 2인자, 3인자쯤 되죠? 왜 자꾸 개그맨 얘기를 해? 이 양반 때문에 좀 오염이 됐어. 내가 볼 때 실무 실력자인 것 같아. 예. 자, GM 먹튀 주장은 좌파 생각이다. 홍준표 대표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GM의 먹튀 논란을 들먹이는 건 좌파들의 시각. 조금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기승전 좌파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GM 문제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 동안에 노동운동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대우조선 문제, 그다음에 부평 대우자동차 문제 이런 것들 쭉 보면서 GM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주범, 소위 먹튀 경영진, 종범, 소위 말하면 철밥통 노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 계신 분 혹시 알라나 모르겠는데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 쭉 봤는데 GM이요. 쉐보레가 대한민국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죠. 네, 왜 그러냐면 그 GM의 그 어떤 그 쉐보레의 각종 사양이 이거 그 관계자가 들으면 이거 또 광고 떨어지는 건 모르겠는데 대신 그걸 다 걱정하고 왔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GM의 어떤 그 사양이 한국 사람 취향이 안 맞아. 그 GM의 그 투박한 사양은 미국 그 있잖아요. 그 저기 미국에 있는 그 농업하는 사람들 취향에만 맞아요. 사실은. 미국 농민들을 지금 그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분들은 좀 이렇게 그 아니, 거기 기름값 싸고 하니까 연비 별로 신경 안 쓰는. 연비가 안 좋아요? 연비, 그래. 미국 근데 차들이 연비가 안 한국 좋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섬세한 데는 안 맞아. 그러니까 페어차일드가 밀려나듯이 안 맞아. 그런 이유가 뭐냐면 본사에서 이 제품 이 표준을 짜잖아요. 네. 그러면 이 표준을 있잖아요. 그 각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공장들한테 그 일괄적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그 이렇게 그 부과를 해. 그러면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조금 맞게 이렇게 이거를 모디파이 수정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로얄티는 본사가 다 건져내.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 비용도 자기네가 다 건져내고. 그러니까 전혀 이 소위 말하면 현지 시장에 적응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2006년인가 대우를 인수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차입 경영만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놀이만 한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책임이야. 내가 볼 때 이게 한 90%고 나머지 10% 정도가 뭐냐면 이제 노조가 임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GM하고 똑같은 생산 라인이 있는 동유럽에 있죠. 이 연봉이 한 2천만 원 돼.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 생산성이 2배야. 시간당 70대야. 우리는 생산성이 시간당 30대거든. 그런데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8,700.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9,700 나오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노조도 문제는 문제. 하지만 내가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문제는 경영진이다. 경영진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내가 완전 숙고는 아니지, 그죠? 전혀 아니고요. 네. 하지만 또 노조 비판을 뭐예요? 하셨으니까. 수국골통. 노조가 문제 있으면 있어야지. 이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문제 있죠. 표정은 수골 같은데 내용은 아니네. 그러니까 이 노조도 결국 귀족 노조. 이어서 그렇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GMA 구조조정 문제는 일종의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좀 전에 이제 차명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국 GM이 이게 완성차 생산업체가 아니에요. 부품 들여다가 반조립 상태로 판매하는 그렇죠. 일종의 이게 수출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기지예요. 근데 이런 생산 기지를 GM은 전 세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계 경제 여파도 있고, GM의 또 경영 전략 차원에서도 있고, 굉장히 많이 이 글로벌 생산 기지들을 정리해 나갔어요.
호주에서도 정리했고 러시아에서 정리했고 또 독일에서도 정리했고 인도네시아 정리했고 근데 그 정리하는 곳곳마다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는 바잖아요. 근데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GM이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헐값의 대우자동차를 인수해서 거의 공짜로 했어요. 예, 경영을 했는데 경영을 잘했느냐? 뭐 경영이 결과적으로 안 됐으니까 지금 철수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논란이 나올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GM에서 한국 GM을 상대로 돈을 갖다가 빌려줬습니다. 3조 원 정도. 근데 돈을 한국 GM이 그렇게 차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우 인수 비용을 한국 GM이 떠안았어요. 그걸 빌려준 겁니다. 근데 이자가 5%예요. 미국에서 GM이 회사채 발행하면 이자 1%도 못 받습니다. 5%의 고리대금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경영 적자가 누적이 되는데 R&D 비용을 계속 뽑아갔어요. 결국에는 이게 마치 여기 그 현금 통장에서 예. 이 현금 빼가듯이 한국 GM을 활용한 거고 이제 그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R&D 비용이 2014, 15, 16 합하니까 1조 5천억을 1조 가져갔는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적자가 1조 3천억. 그러니까. 그냥 다 R&D 비용으로 나갔어. 근데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다 그래서 군산공장 문 닫는 거 그냥 정부가 구경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실사해서 경영의 책임은 어디고 그리고 아까 이제 노조 책임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정부가 3가지 원칙 내걸면서 이 당사자들인 이 노사의 이해와 합의 이런 것도 원칙으로 내걸었어요. 그런 예. 책임을 가려서 이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한 그 노조의 강성 노조, 귀족 노조의 높은 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넘어가셔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차 의원님도 90%는 경영진에 있다. 좀 동감을 하고 그 동안에 이제 특히 대기업 특히 제조업 그리고 이런 자동차 산업의 노조들의 문제, 뭐 귀족 노조다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GM 대우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비교하면은 임금 인상률이나 임금 수준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GM 경영진이 그러니까 미국 본사가 그런 식으로 GM에서 돈 빼간 거에 지금 비교를 한다면 그렇죠. 지금 노조에다 책임을 씌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방침이 지금 선실사하고 뭐 보자 이러면서 3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경영진 대주주에게 책임을 첫 번째 주겠다. 두 번째가 고통분담입니다. 이 고통분담이 사실은 노조와 함께 고통분담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먹튀하지 말아라. 이런 세 원칙을 우리 정부가 딱 세웠는데 저는 다른 그 대기업 내지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의 고임금 이야기는 사실 일리가 있다고 본데 이 지금 GM을 가지고 자꾸 뭐 노동자들의 좌파 좌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물타기다 이것은. 이건 정확하게 대지주 그러니까 본 GM 여기에 문제이고 한국 GM의 경영의 문제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책임이 있다면 저는 17%의 그 두 번째 주주인 산업은행 그동안 감시 못하고 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은행이 오히려 책임져야 된다. 자꾸 이 문제를 노동자들의 귀족 노조 이거 익숙한 단어를 여기다 붙이면 우리는 해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수 의원님. 사실 이 GM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이 그 공장 문 닫을 거라는 소문이 계속 있어 왔는데 왜 정부가 그걸 신경을 못 썼나 하는 점에 있어서 이게 2014년서부터 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설이 업계에 쫙 돌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랬으면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철수를 하고 있었고 그럼 산업은행이 미리 감지하고 엄격한 감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봉도사는 왜 나한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산업은행 얘기하라 하니까. 그래놓고 내가 할 얘기를 자기가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저는 차 의원님하고 우리 박원석 의원님한테 이 사안에 가서 많이 지금 배웠어요. 오히려 여기 와서 공부가 공부 안 됐다는 해오셨어요, 오늘?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경영진의 책임 가장 크고 노조도 책임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정부가 이거 뻔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신경을 안 쓴 정부의 무능이나 좀 무책임이나 게으름 이 탓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산업은행한테도 책임을 그 정부가 물어야 돼요. 박근혜 정부였어요. 네, 뭐 미안한데 하여튼, 내가 예, 예. 하지 말고 예. 지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은근히 쓱 한번 디스를 하고 들어가네. 그 GM 이 경영진이
정치권을 제일 먼저 만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이 잘못된 사람들이 또 거지. 보면 이 이게 사람들이 철수하는데 아주 이골이 난 선수들이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세련됐죠. 그러니까 경영을 원래 그렇게 해왔듯이 딱 이게 아는 거야 이들이 예. 돈 빼먹기 좋은 데가 어딘가를 알아가지고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그래. 그지 또 그렇죠. 이게 표가 아쉬운 정치권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정치권이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고용 보장을 위해서 그러면은 당신들한테 옵션을 안 걸고 우리가 돈을 지원할 테니까 앞으로 잘해봐라라고 추상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돈을 넣더라도 진짜 이 안에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여기서 연구 개발하고, 여기서 어떤 그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줘야 돼. 안 그러고 GM 본사의 어떤 그 이 청사진에 따라서 여기서 그 다시 부품 조립하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그리고 현재 이미 한물간 디젤 엔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해봐야 제가 볼 땐 길어야 한 2년 버티고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별로 생각을 안 할 당장 표가 급한 이 정치권. 그러니까 이게 그거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히 그 지금 현재 여기 안 나왔는데 민평당 요 분들 쫙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한 마디만 할게요. 잠깐. 지금 내가 볼 때는 네 분이 이 약한 거야 이게. 네 분이 대체로 동의가 돼요. 예, 자 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듣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떠한 해법이 제일 바람직하다. 지금 말씀에 공감하고요.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영 자구안, 그러니까 자구 계획안, 경영안을 확실하게 우리 정부가 받고 나서 이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 세워야지. 예. 이게 정치적으로 쫓겨가지고 무작정 대책을 세우면은 또 다시 이게 GM에 이 말하자면 먹튀의 기회를 주는 그런 잘못된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호주가 한 4, 5년 동안 대준 돈이 5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여겨봐야 될 게 GM이 글로벌 이 전략을 리뉴얼하는 게 매 홀수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짝수년이에요.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올해.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일자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집권 초기에 정책을 짜고 있어요. 이거 GM이 다 간파한 거예요. 그렇지 약한 골이라고 때문에 생각을 이거 쉽게 한 거야.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이 말하니까 한마디 더 하는데 자 우리의 이 굳은 우지가 예. 과연 이제 서로 말하면 이거 이 비유를 미안한데 이런 북한하고 하듯이 말이야 서로 밀당하면서 벼랑 끝으로 갔을 때 과연 그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 GM에 같아요. 대해서? 아니 그 점에 나가려고 대해서는 해야죠 그때는. 이 점은 지금 이 얘기 이거 중요하다 이거. 아니 그냥 이 나가려면 나가야 점에 왜냐면 그렇게 대해서는 되면은 15만 명의 일자리가 잃게 되는 거야. 다른 대책은 아니, 그 있어야죠. 부분에 대해서 15만 명은 아니고 일단은 군산을 중심으로 한 하청업체가 12,000명 일단 해당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3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은 그냥 쉽게 우리가 정부가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던 연구됐던 볼트 이것 지금 이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생산하고 준비했던 이 볼트라는 자동차를 미국에서 생산하면서 한국은 생산하지 않는데 이것과 관련된 연구비나 또는 이익금을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산업은행이 뭔 MOU를 썼다는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밝혀져야 할 문제인데 이거의 지난 지금 정부 과정에서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 정부는 파티가 끝나겠다. 아니 이 정부 책임을 어쨌든 책임을 정권을 잡았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것도 예, 이제는. 예, 그래서 저는 뭐가 두려웠었냐면 이 문제가 GM 문제가 탁 터졌을 때 혹여라도 지방선거 앞두고 고용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냥 쫓겼어. 저쪽이 요구대로 저쪽이 3조에 대한 자기들의 차입금 될 테니까 우리 한 5천억 넣으라 한 거에 홀라당 넘어가면 어쨌을까라는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단호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우리 경제팀에서 그런 점에서 안심을 했고 이건 절대 이거 선실사해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을 거라고 그 봐요. 원칙을 지키세요. 제가 얘기는 지켜야죠. 나중에 이 고용 문제 되면은 흐지부지 돼. 지난번에 저 어디 뭐지? 대우조선. 대우조선이나 뭐 어디 저 조선 또 한진조선인가? 거기 할 때도 결국에는 저 정부가 이렇게 나중에 밀리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있잖아요. 정치권은 국회는 정당은 GM 경영진이나 노조 직접 그 상대하지 마시고 정부로 하여금 철저하게 정부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 그 정부를 국회 차원에서 잘못 가지 않도록 이 견제하고 잘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분담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난 저희가 설득력 있는 게 장관을 해보셨잖아. 그렇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요.
반박을 못 하겠네. 안 어느 해봐서. 장관 해본다 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해봐서 반박을 못 하겠어. 혼자 손 들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정치권 눈치를 하도 봐가지고 정권 바뀌면은 장관 입장이 바뀌어. 아니 근데 그 저는 홍영표 그 위원장이 만나갖고 호주의 사례를 깊게 연구하겠다. 5년 동안 돈 주고 바로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나갈 때 그 공장을 전기차 생산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갖고 그거는 완전히 있잖아. 예. 예, 그거는요. 완전 이름만 GM이지 완전히 새로운 자본에 그다음에 거기 고용인 된 사람도 8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이 성공적으로 뒷수습을 한 사례가 아니야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사는 홍영표 위원장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잘하는 줄 아세요? 그 부평 공장 출신 아니에요.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 그래. 위장 취업자 출신이고. 군산의 현재 직원이 2,000명. 그다음에 그 협력업체가 12,000명. 정부에서 그 이분들 당장 일자리 잃게 되는 문제 잘 처리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5분 정도. 자, 안철수 박지원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드디어 법정에서 붙었습니다. 안철수 라이트 스트레이트 박지원 선수 피하면서 어퍼컷.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진수입니다. 어느 당 소속이시죠? 바른미래당하고 민평당이 법정에서 붙었다기보다는 예. 박지원 의원이랑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그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최근에는 박지원 의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거나 안철수 대표 그 비판하는 얘기 그 두 가지 이외의 얘기를 제가 그분한테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정도 경륜이 있고 연세가 됐으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경제나 안보나 외교 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경륜 있는 지혜나 해안을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최근에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나이 들어갈수록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라는 반면 교사로 지금 삼고 있다는 요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안철수와의 갈등 관계는 그냥 정봉주한테 맡겨라. 더 이상 얘기하실 하여튼 박지원 의원님은 예. 계속 뭔가 이 설화를 가지고 이 그 법적인 영역에서 저 계신데 부분에 주정론 논란이던데 네네. 그 어떻게 된 겁니까? 팩트 체크 좀 해주시죠. 나 사실은 팩트가 지금 서로 엇갈리니까 한쪽에서는 들었다. 아니, 이거 듣는 분들이 얘기 안 했다. 듣는 분들이 몰라요. 뭔지를 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문제 시작이. 안철수 그 안철수 전 박지원 왜 둘이 대표가 붙는 건지.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남경필 지사를 만난 거는 팩트 같아요. 만난 것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그 남경필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 한 해 만에 하는 그 즈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제 남경필 지사 탈당하는 걸 만류를 해보려고 저도 한번 만나라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 차원에서 만났다는 거는 팩트고 그 자리에서 두 분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박지원 의원도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뭐 그 이렇게 몇 달이 걸쳐서 들으셨던 얘기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얼만큼 부풀려서 아전인수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안철수 박지원 싸움도 싸움인지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예. 뭐 주정론 나오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주적이 된 건지 자기들끼리 그냥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관심도 없는 얘기들이 이렇게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 호남의 정치 지형의 우리 유권자들은 저게 뭔 말이지 뭐가 주적이라니 북한이 주적에서 지금 갑자기 우리 민주당이나 정부가 주적이 돼 버려가지고 이제 저는 이 안철수 대표도 박지원 의원도 어쨌든 한국 정치에서 꽤 이 비중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말 오간 거 가지고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하는 이 모습이 그다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누가 법정에다 걸었어요 이게? 아니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그 고발을 한 거예요? 하겠다라는 거죠. 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 안 아니, 해봤는데. 딴 때 같으면 그냥 덮고 지나갈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민평당 소속이시잖아요. 예. 자꾸 이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이랑 엮어가지고 어떻게 보내버릴 막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맡아도식으로 지금 하니까 그래도 이거는 참기가 좀 힘들다. 아니, 그래도 이거를 정치의 장에서 예, 대응을 하고 풀어야지. 해결을 해야지 이걸 법정으로 가져가는 건 좀 아니다 이 판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지원 의원이 이혼한 관계는 더 밉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말년에 도끼는 어느 거나 다 일종의 아플 텐데. 이제 킹메이커로 예. 뭔가 이게 안철수를 세워서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안 됐잖아요. 예. 안 되니까 더 사이가 멀어지고 예. 더 이게 막 원수처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진수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할 뻔했어요. 예, 네, 빨리 다음 시간 주에 주세요. 다시 뵙겠습니다. 자 차명진 의원님. 제가 못한 거 오늘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의 빨리 그 하세요. 싸움의 시간 없어요. 본질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강민호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박원석 의원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이 네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뵙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진짜로 국가의 존립 근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공이 북한의 어떤 그 반인권성, 폭력성 이런 것에서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 이야기는 하시고 예, 하세요. 그 우리가 치열하게 덜 살았네요. 운동권 중에 지금 아직도 민주당에 있으면. 아니 이제 그러네. 나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네. 아니 여기 저도 운동권이었는데 심지어 정의당에 있으면 정말 게으르게 살았다는 얘기잖아. 저 논리대로 민트 하면. 하면서 몇 년 받았죠? 7년 받았어. 치열했어. 7년 받았어요. 아 제가 굳이 평 변명을 것부터 더 아니, 중요한 잠깐만. 거는 차 의원에 대한 좀 디펜드를 변명을 좀 예. 해주자면 그런 이유와 더불어서 한국 정치가 바뀌려면 보수가 좀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예. 그 일념으로 저는 그 전에 한나라당부터 예. 그 같이 했다고 아니 생각을 저는 해요. 진수 네. 의원님 같은 보수주의자가 하는 정당이면 찬성하는데 왜 이명박 뒤에 서 있었어요? 당시에 뒤에 서 있지는 않고요. 옆에 서 있었어요? 아니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인데 저는 그래도 박근혜보다는 이명박이 낫다. 그런 뭐 좀 생각을 떡국을 좀 드신 거 있어요? 그 돈도 아니, 많은데. 그런 건 전혀 그거 없어요. 드셨으면 같이 가는 건데 지금. 그 김영철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그 물론 이제 차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대한민국 보수층의 그런 정서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보수 진보가 관계에 아니라니까 참. 남북 관계의 특수성상 예. 우리가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주의 접근의 시작은 사실은 냉전 시대 때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72년도에 7.4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잖아요. 그때 예. 남북한이 서로 비밀리에 특사를 교환했어요. 이우락 정보부장이 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고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나러 남한에 내려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성철 부수상인데 이 사람이 한국전쟁 때 15사단장으로 충주 근처까지 내려와서 남침의 선봉이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때 충주 근처에서 동방리 전투라고 최초로 국군이 승전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개전 초기에. 예. 그때 패전한 사단장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휴전이 된 지 불과 20년도 안 된 72년이었으니까 예. 그 상황에 남침의 선봉에 섰던 박성철. 말하자면 괴뢰죠. 괴뢰를 이렇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행사도 아닌 청와대로 비밀리에 불러서 손잡고 회담을 했어요. 왜 그랬냐? 당시의 국제 정세가 이제 냉전 체제에 약간의 균열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영하려면 어쨌든 평화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도 채택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시절보다 더 후퇴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지금 김영철 같은 경우에 뭐 정치국장 출신의 또 그 통전부장 출신의 대남 전략의 총책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안함 묵함지뢰 이런 것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확정이 된 바는 없어요. 유엔의 제재 대상이고 또 우리 독자 제재 대상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무르익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와 또 우리는 이 거 아닌가. 나는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 다른 것 다 받아줘도 이 경우만은 좀 한 템포 좀 멈췄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안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는 그래 오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제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진수 의원님. 저는 지난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여기 올림픽에 참여하겠다 그러고 막 이랬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 이게 그냥 고도의 그러니까 위장 대화 전술은 아니겠는지 하는 의심과 경계는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가를 이제 나름 숨은 의도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하나는 일단 핵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자신들이 이제 핵무기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이제 뭐 꼼짝하지 않는다. 뭐 이제 핵무력이 이런 완성됐다. 완성됐다. 너네들 떠들어라. 우리는 그 계속 보유하겠다. 이런 자신감. 두 번째는 그동안 그것 때문에 대북 그 국제사회에서 대북 압박과 제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견디기 힘든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은 좀 버티기 힘들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대화 제스처로 이 그 국제사회를 좀 무장 해제 시켜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와 같이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꽤 보니까 예. 주변에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김영철이 오는 걸 보고 물론 2014년에도 다녀갔지만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닌데 싶은 생각을 했었고요. 김영철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뭐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목함 지뢰를 통해서 우리 젊은 그 병사들 뭐 수십 명 목숨을 앗아간 이런 그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을 오게 할 때는 최소한의 북한 차원의 무슨 유감 표명이라든지 사과라든지 한마디 정도는 받고 오게 하든지 하지 이걸 그냥 정부 차원에서는 뭐 대승적으로 받아달라 여당은 막 환영한다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1년쯤 전에 왜 우리가 수없이 우리 입으로 말하고 우리가 듣던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천안함 그 46명 그 젊은 용사의 부모님들 마음속에 아직 굉장한 슬픔으로 응어리져서 남아있고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도 남아있는데 그 장본인을 아무 그런 사과 한마디 없이 환영하는 분위기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저는 이 지점에서는 과연 국가가 뭔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가 뭔가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가 정치인의 의무가 뭔가 이런 거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어제 오늘 좀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그 자, 논리 말씀하시기 전에 강기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강기정입니다. 근데 그 진수 의원님 말씀 그 논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강산 개성공단 다 문이 닫혔고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지난주에 오신 낙방거사들. 지난주 반응이 뜨거웠어요. 진짜로 우리 PD 작가들이 인색한데 온 분들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하는데 지난번 재밌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재밌고 내용 재밌어야지 내용이 충실해. 그래서 또 불렀군요. 그래서 또 불렀구나. 그럼요. 이게 사람을 실어 날르는데 예? 네. 아주 고객을 실어 날르잖아요. 근데 차가 덜커덩 그런 게 권위주의적 자세. 그날 멋진 버스로 쫙 가는 게 즐겁고 재미있는 자세. 그게 중요해. 그게 재밌어야지 듣거든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왜 말을 거세요 저한테? 말은 박근혜가 친합니다. 예? 살 씨도 나오신 비타나프 블라디미르. 최순실. 자 지난번 핫한 분들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삼선. 네 명절 잘 지내고 다시 이렇게 뵙게 됩니다. 예. 네.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개기름이 깔려 있어요? 넥타이를 맸더니 목이 챙깁니다. 자 차명진 자유한국당 삼선 재선 의원. 반갑습니다. 참 얼굴을 안 보게 돼서 참. 얼굴 저 보이는 걸 보여 다. 그래요? 저 보세요 저 뒤에. 예, 이쪽에서 나온 거 카메라 여기거든. 예. 소개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진수입니다. 오히려 라디오라 예. 우리 청취자들한테 시각적 부담을 안 드려서 좀 그 마음이 편하게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바른미래당의 예.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수희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됐어요? 예. 현직 하나 얻었는데 전직 전문가였었는데 전직 재선,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전직 서울시 지방선거 최고위원 어디 다녔었죠 거기는? 바른당? 바른정당. 바른정당의 예. 최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초선.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간신히 슬라이딩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날을 싹 이렇게 놓고 들어오시더라고. 아니 지금 성산대교 위에 예. 추돌 사고가 있어가지고 차가 뭐 강변북로까지 엄청나게 밀리고 있어요. 성산대교가 항상 밀려요. 네, 아니 위에 추돌 사고가 있어요 지금 제일 끝 차선에. 그러니까 저처럼 지하철을 이용하세요. 그러게요. 잘못했습니다 오늘. 추돌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움직여야죠. 예상하고가 아니라 예상하고.
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 오늘 어디 가세요? 깔끔하게 입고. 예, 뭐 오늘 출마 선언하시나요? 아니 오후에 방송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TV여서. 예. 알겠습니다. 자, 9106님 종전엔 M본부 라디오 듣다가 SBS 라디오 고정으로 바꿨습니다. 아침에 즐겨 듣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다음 주엔 저하고 이별해요. 홍홍홍 슬퍼. 누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 아, 우리 누가요? 우리 누가? 아니 D-Day를 정도사. 잡았습니까? D-Day? 예, 대충 잡았습니다. 예. 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자, 평창 폐막식 외교 김영철 논란. 대화의 계기를 통해서 어쨌든 북핵 문제 해결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김정은의 측근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실세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려와서 좀 실질적인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조금은 좀 우리가 실용적으로 기능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천안함 책임론을 김영철한테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진짜 물어야 한다면 김여정한테 물어야죠. 완전 실세 아닙니까? 지금 권력자의 넘버 2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청와대까지 가서 이제 그 항의 사안을 전달했는데 그것도요. 제가 청와대가 잘못한 건지 그 전달하는 사람들이 쪽팔린 건지 몰랐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그 정무수석실의 비서관이 받더만요. 야, 그 수석도 안 받고 그 완전히 그 저 갔던 한국당입니까? 한국당 의원들 진짜 좀 쪽팔리던데 내가 볼 때는 어떻든 그때 민주당이 항의하러 갈 때 아무도 못 만났잖아요. 민원실에서 받고 했어요. 우리는 민원실. 안 받아 안 주면 안 줬지. 비서관한테는 안 주는 비서관한테 민원실에 주는 거- 내고 그랬어요. 아이고 몰라. 민원실에서 한참 기다리면 비서관 내려와가지고 바꾸고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 아니 근데 그게 예, 좀 내가 지금 아마 국회의원이 했으면 지금 한국당 하는 식으로 저렇게 TT하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했을 텐데. 김성태 의원이 쥐어 터지더만 요즘 많이. 그래서 한 마디만 더 붙이면 사실은 김영철 오는 것은 이것은 지금 김여정은 대미 협상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김영철은 대남 협상용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손님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제로 여기저기 토론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세 분이 하는 게 가장 수준 높은 토론인데요. 이게. 저도 좀 한마디 끼워주세요. 아니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격이 제가 새삼 존경스러운 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니라 청취자가 듣는 거거든요. 청취자가 듣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가급적 자기 주장을 선명하고 알기 쉽게. 아우 오늘 저 차명진 의원 한 지가 지금 한 20년쯤 됐는데 원래 시원하잖아 내가 시원시원. 제가 거의 나한테 마이크를 주셨으니까요. 제가 그러면 안 돼요. 예. 내가 그러지 말고 예. 제가. 아이고 그뭐 친구끼리 또 뭐.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이크 줬으니까 예. 제가 한 마디만 예. 딱 하나 붙이면요. 진수 의원 미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이 보수층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 잘됐다. 김영철 오라고 그래라.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더 낙인 찍이고 지지율 더 떨어진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뭔가 좀 잘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김영철에 대해서 얼마나 또 문 대통령이 지금 전부 앞니가 임플란트라는데 임플란트가 또 빠질 정도로 얼마나 밤새 고민했겠어. 그죠? 진짜 나는 그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얘기예요. 아, 이 경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 경우는 좀 한 발 물러서야 되는가? 아직 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오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청와대 항의 방문한다고. 자 차명진 의원님 먼저 발사. 근데 나 요 앞에서 김영철 봤네. 아 그 개그맨 김영철. 거기 항상 시끄러. 네. 제가 그 사실은 밤새 이 문제 갖고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좀 백보양보해서 이 보더라도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천안함 연평 포격 목함질의 주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과거 2014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받아들였으니까 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논리가 과연 성립 가능할까? 이번에 이 사람이 오는 거는 그야말로 특사저격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 우리나라에서 이 소위 말하면 제재 대상이 된 것도 2016년 이후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2014년 아시안 게임 왔을 때는 제재 대상이 아니었고 그때만 해도 아니었고요. 예, 그때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뭐 반성문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 국내 여론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 그 당시에 아주 이제 얼굴에도 철판 깔았지.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이 사람은 바야흐로 제재 대상이 됐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진짜로 있잖아요. 100번 양보해 가지고 핵 폐기를 위해서 악마와도 손 잡을 수 있다. 그런 논리가 과연 적용될 수 있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 자신 있게 핵 폐기에 관해서 이런 방구라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북 정권의 논리상 핵 폐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악마와도 핵 폐기를 위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함정에 걸려드는 거죠. 근데 우리 차명진 의원님이 묘한 재주가 있어. 어떻게 마이크를 피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네. 저보다 더 선명해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오다. 발성이 좋은 것 같아요. 오. 마이크 피해서 네. 하는데도 복식 호흡을 하시나 봐요. 아니네. 그래서 연극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아니 자기 주장이 아니 과거에 저기 물타기 한 거야. 물타기 거기. 아니 과거에 운동권 할 때 선동적인 연설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니, 뭔가 두 구호를 번째가- 많이 외쳐가지고. 아니 지금 박원석 의원이 물타기 던진 거예요. 물타기 포. 형님도 아니 박원석 의원님 내가 있잖아요. 오늘 그 이 구로공단에서 최초의 정치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85년도에 옛날에 구로동맹 백교환 파업. 선거운동 보세요. 아, 예, 그러셨군요. 아니, 물타기- 근데 왜 자유한국당이야 지금? 물타기 아니 세상 이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보니까 아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미안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논리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네. 근데 하여튼 지금 이 김영철에 관한 문제는 지금 얘기 잘 끝냈어. 이 김영철에 관한 문제는 김영철 문제 이제 우리도 얘기 좀 하게요. 네, 좌우 논리를 벗어난 거야. 나 자꾸 이거를 우파 대 좌파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거는